오늘은 지난번 1부 순서에 이어서 2부 순서로 권력과 하나된 기독교의 폭행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 사회가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시만 리뷰를 해보면은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에요. 평화의 반대는 우리가 평화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 요소를 없애야죠.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종교 갈등, 이런 갈등들이 평화를 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갈등에, 제가 이제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인데, 어디서부터 갈등이 이루어져 갖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나 그걸 따져봤더니까 해방 공간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 시간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해방 공간의 갈등에 만들어진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독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70년 활성화가 된 지 한 7, 80년 정도 되죠. 물론 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은 그 오래된 기독교 중에서 한 7, 80년, 70년 정도 전에 해방 공간에서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게 이념 갈등이 만들어지고 종교 갈등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모든 갈등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평화를 사랑하니까 이 갈등 요소가 기독교가 도대체 한국 사회에 어떤 갈등적 요소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나, 이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존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을 잘 쓰냐면은 개독문화라는 말을 참 잘 써요. 개독문화. 이 기독문화를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저는 이 개독문화라고 쓰는 게 제가 책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개독문화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개독문화를 제가 언급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기독교의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개독문화, 즉 권력과 붙어갖고 이 기독교인들이 권력과 붙어갖고 종교를 하나의 권력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런 개독문화가 전체 기독교인들을 욕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세사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 권력자가 된다. 정치와 권력이 신정일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저기 우리 옛날에 보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정권을 탈취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종교인이 종교적 관련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정치에 개입을 하냐고. 권력이 정치하고 하나가 될 때 그 사회는 암흑사회가 된다. 이런 게 이 바로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오늘은 특히 해방 공간에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특히 호남 지방을 빨갱이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가 권력과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의 본질적 이념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종교인들이 많은데 저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저는 기독교 신앙을 현재 안 갖고 있어도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의 말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본질 사랑이에요. 문제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진짜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 어떤 활동을 하냐 이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2000년간 이어지는 전쟁이 뭡니까? 이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한데, 만약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말로 신앙로, 아니, 종교로서의 어떤 기독교를 갖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섬기고 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된 이념이 종교적 신념화가 되면은 엄청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서 테러를 하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신앙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테러를 할까? 그 사람들은 왜 테러를 하겠어요? 테러가 나쁜지 안다라고 하면은 테러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테러를 해야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랄까 종교적 신념화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가장 대책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종교적 신념화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종교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고 이러면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요, 대테러를 하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여도 어떤 죄책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해방 공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슬람 얘기를 했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바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몇십만 명이 한국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죽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 4.3에서 14,000명이 죽고요. 여순 민주항쟁에서 12,000명 가까이가 죽고요. 보도연맹 사건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약 23, 4만 명이 종교의 신념화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민중을 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리키지 않아요. 왜? 현재의 권력자, 집권자들도 그 당시에 기독교의 주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현재의 권력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더 이상 교과서에 실지 않고 이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남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진보 학자로서 빨갱이 학자로 저는 낙인이 찍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아주 보수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에 수진 스님 계신데 뭐 스님들이, 종교인들이 대충 보수적이죠. 저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교황 박사 이러면은 빨갱이 학자로서, 중북 좌빨 학자로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존 기독교인들이 저를 종교적 신념 관계로 인해서 저를 중북 좌빨로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을 찍는데 어떤 죄책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단 논쟁이 펼쳐지고 있죠. 이게 이 이단 논쟁의 시장에, 여러분들 내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단으로부터 출발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서 갈려 나왔잖아요. 유대인에서 가톨릭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루터 종교혁명이 일어나죠. 가톨릭에서 다시 기독교로 변환합니다. 가톨릭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이단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통일교가 생기면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하고, 무슨 교가 생기면 무슨 교가 이단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신천지가 생기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고. 아니, 이단이 이단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단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태생은, 기독교의 태생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개혁을 하니까 기존 수구 세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삼부일체설을 가지고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을 갖고 쭉 가는데 신앙, 종교 이 관점에서 면죄부를 팔고 얼마나 부정을 많이 하고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마틴 루터가 뭘 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 보고 이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엄청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또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나는 너네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세우면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척결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요.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아까 3,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무고한 백성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이 다 죽인 건 아니죠. 기독교 세력이 죽인 겁니다. 그럼 이 해방 공간에서 도대체 기독교 이념은 뭐냐 이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인가요? 붉은 용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한기총을 만든 주체자가 한경진 목사입니다. 이 한경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붉은 용은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은 사탄이다. 사탄은 공산주의자고 그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다. 규정을 지어버려요. 아니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정치적 이념이잖아. 그죠? 그 정치적 이념하고 붉은 용하àn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북청년단에다가 뭘 하는 거죠? 붉은 용은 사탄이다. 사탄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다. 빨갱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붉은 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사탄 죽여야 되잖아요. 붉은 용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상관도 없이. 그리고 그 죽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냐 이거죠.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왜요? 사탄을 죽였는데 내가 천당을 가지고 내가 왜 죽여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슬람교가 교도들이 테러를 일으키면 붕괴하죠. 여러분들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똑같이 이 붉은 용을 사탄으로 지정하고 사탄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사탄이고 빨갱이고 이 반공을 반공 이념을 신앙으로 신념화시킨 거예요. 아니 반공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 이념을 신앙으로 신념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하고 합작이 돼갖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자 몰아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때 공산주의는 지금 김일성은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김일성이 지금 누구죠? 김정은이죠. 그때에 지금 북한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북한엔 공산당이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노동당만 있어요. 좀 잘 찾아보세요. 북한에는 공산당이 얼마나 있었나니까 공산당이 만들어져 갖고 한 6개월 정도 공산당이 있다가 공산당이 없어졌어요. 뭘로 바꿨어요? 노동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노선 경쟁을 펼치는 게 이 김정은이가 막 중국에 대들고 하는 게 서로 여기는 노동당이 그거하고 저쪽은 공산당이 주축 세력이에요. 그래서 노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공산당 없어요. 우리 북한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한 8개월 정도만 공산당이 있었고 노동당만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진정한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공산당이 있잖아. 그죠? 일본에 보면 자민당, 민주당, 공산당이 있어요. 그 공산당은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에요. 그럼 지금 북한은 뭐냐? 북한은 지금 현재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독재주의예요. 독재주의 그냥.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없는데 무슨 놈 공산주의예요. 그건 그냥 독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의 하나의 주의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문제죠. 뭐라고 나와요? 요한묵시록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용을 사탄으로 보고 사탄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갖고 살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를 때려 죽이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다 사탄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화를 가지기 때문에 공산당 그 제주에 있는 도민들을 몇만 명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슬람이 대테러를 해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사회 악에 대한 무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갈등을 갖고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빨갱이 어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반공주의라고 합니다. 이 기독반공주의가 바로 이 빨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빨갱이 그 넷대리를 갖다 붙여갖고 그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당시가 어떻게 되냐니까 미군정이 반공사상을 갖고 이때가 미군정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는 대한민국 없었죠. 대한민국 언제 수립이 돼요? 48년도 8월 15일 날에 수립이 됩니다.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는 미군정이 지배를 했는데 미군정이 반공사상을 갖고 있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하고 친하죠. 그때의 정치권의 대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메가더 포고령에 의해 갖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 미국하고 친할 수밖에 없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일 뿐이 없어요. 대부분이 미국의 목회 준비하러 대학에 신학대학에 가서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군들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 임시정부에서 제일 먼저 탄핵이 됐죠. 1921년도에 탄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에 탄핵된 사람 누구를 알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1921년도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돼요. 임시정부에서 탄핵이 됐는데 탄핵 사유가 뭐냐니까 유족하고 LA 등지에서 독립자금을 많이 갖다 주는데 그 독립자금을 개인이 전부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탄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건너와서 해방 전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임시정부 사람들하고는 자기를 탄핵시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뭘로 몰아버려요?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독립군들을. 그래서 대부분의 김원봉 이런 사람들을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사회주의였어요. 지금 김일성 같은 그런 독재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갖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 거를 메카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공산주의를 척결한 그 메카시즘을 이용해갖고 한국 정치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이때에 그 뒷받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서북청년단들이에요. 이 서북청년단들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승만의 메카시즘을 뭘 하죠? 뒷받침을 하는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승만의 메카시즘과 서북청년단을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예요. 이 한경직 목사는 요전에 말씀드렸죠.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양에서 봤을 때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내려온 거야. 와갖고 배단위 교회를 했다가 48년도가 47년도죠. 47년도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87년도에 한기총을 만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종교 갈등의 모든 중심점은 어디예요? 한기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HWP라고 사실 왜 이렇게 친하게 됐냐면은 제가 많이 친한 편입니다. 그 한기총을 제가 워낙 미워하고 제가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기총을 왜 미워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기총 소속으로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미워한 게 아니라 너무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이 사회의 평화를 깨트리기 때문에 제가 이 한경직 목사가 만든 이 한기총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과 이승만을 활용한 기독 제국주의를 꿈꿨습니다. 이 이승만 이 대통령 선거를 나올 때 뭐라고 나오나니까 이승만 본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뭐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쓰지 선거 벽보에다가 그때는 공식적으로 이승만 공사 리기붕 집사 이렇게 해갖고 부통령 이렇게 하고 나온 그게 있는데 기독 제국주의를 꿈꿨다. 이 기독 제국주의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 제국주의가 되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정강훈이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종교인은 뭐 해야 돼요? 종교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끌어야 되고 종교인은 이 사회에서 정부가 손을 못 대는 빈민구제나 이런 빈민구제 등 이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뭘 하려고 해요? 이 종교인들이 기독 제국주의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정강훈이에요. 매일 뭐라 해요? 정치 권력을 만들어 갖고 당을 만들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교인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가 정부가 손을 못 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서북 청년단을 활용해갖고 이승만 정부의 협조를 하게 되는데 이 서북 청년단이 바로 이 제주 4.3이라는가 여춘 민중항쟁 운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 군정과 협력해서 기독 사상을 확대를 하는데 이 지금 문제가 바로 제주 4.3과 여순 민중항쟁의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용어 좀 쓰지 마세요. 누가 뭘 반란을 일으켜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민중들이 항쟁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보면은 시대 상황을 보면 보수 정권이 기치를 걸었으나 민족주의 인사들과 불신관계를 가졌어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라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다 보니까 이 독립군 임시정부의 인사들하고 별로 안 친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만 잘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한계다 이거죠.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영어만 잘하는 기독교인들의 한계. 미국과의 방향성, 메카시즘을 같이 갖고 갔다. 친일주의자들이 재등용을 했고 정권의 정체성의 한계가 있었다. 반공주의라는 보수 정권의 정체성의 한계가 있었다. 이런 시대적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국민은 경찰을 어떻게 보냐면은 일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순사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 국민들은 이 경찰을 일제강점기의 경찰관으로 보더니까 아주 불신합니다. 이 당시에 군인, 그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군인이 없었고 국방경비대가 있었는데 이 국방경비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강제 징집이 아니고 지역의 모병으로 향토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국방경비대를 봤을 때는 지역민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촌, 우리 삼촌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경찰하고 국방경비대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국방경비대는 지역민이다 보니까 경찰을 친일파로 보는 거고
이쪽에 경찰은 국방 경비대를 빨갱이로 보는 이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놓고 지금부터 해방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은 제주 4.3 문제하고 여수 문제를 이거 얘기하면은 제주 4.3만 갖고도 3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한 5분 10분씩만 짧게 하고 오늘 날이 덥기 때문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과 이게 행방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해방과 독립은 다르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에 독립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다 독립 맞이했다고 생각하죠. 독립 없었어요. 해방만 있었어요. 해방은 뭐예요?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게 해방이죠. 일제강점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체성을 갖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주권을 언제 우리가 차지하죠? 48년도 5월 10일 날에 투표를 함으로써 주권이 만들어져 갖고 국민의 주권은 1948년도 8월 15일 날에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정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없었죠. 이때에 인민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정부의 145개가 조직화가 됐습니다. 이게 전제 사항이에요. 이거 뭐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 사실 얘기를 다 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주 4.3은 허리 잘린 해방을 진정한 독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온전한 국가다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항쟁이 바로 제주 4.3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주 민중이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며 제주에 있는 민중들이 진정한 독립을 얘기하면서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제주 4.3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제주 관덕정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제주에 가는 관덕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놀러 가면은 관덕정을 꼭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했어요. 이게 47년도입니다. 47년도 3월 1일 날에 관덕정에서 뭘 했냐면은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하는데 그 기념식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기마병이 옵니다. 말을 타고 경찰이. 기마병이 와서 이러니까 말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 발 뒤꿈치로 아줌마가 애를 안고 있는데 아줌마를 탁 쳤어요. 말이 놀래갖고. 그러니까 애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뭐 경찰이 뭐 한 것도 아니고 기마병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놀래갖고 뒷발로 탁 쳤는데 어린 아이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갖고 사과를 하면 되잖아. 그죠? 사과를 하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마병이 사과를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은 경찰을 어떻게 본다고요? 일제히 연장선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마병이 도망을 가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민중들이 따라갑니다. 경찰서로. 막 따라가니까 경찰들이 민중들이 몰려오니까 총을 쏩니다. 그래가 거기서 몇 명이 죽어버려요. 이게 제주 4.3 사건의 발단입니다. 너무나 웃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경찰이 내려갖고 말이 놀래갖고 애를 쳤으니까 아줌마를 쳤으니까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이러면은 끝날 일인데 거기서 도망을 가버리고 이러니까 제주 민중들이 따라서 가니까 민중들이 경찰서로 몰려오니까 경찰들이 놀래갖고 총을 발포를 하는 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니까 이 제주 도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과 없이 경찰 행위에 대한 분노고요. 친일 세력에 대한 분노가 일본에 표출된 첫 사건이죠. 이래서 전체 직장의 95%가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경찰서장 저 직위 해제해라. 뭐 지금도 이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농민들 뭐 이렇게 물대포로 죽었을 때 왜 항의하잖아요.
이때도 직장인 전체 95%가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노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남노당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뭐 자유당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죠, 여기에는. 근데 거기에 남노당의 사람들이 주체 세력에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빌미로 잡아갖고 아까 메카시즘, 공산당으로 몰아갖고 남노당하고 연계를 시켜갖고 주민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14,00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주 4.3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부터 이제 이 전체 흐름은 이렇는데 거기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죠. 그 깜짝 놀랄 일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거기로 주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서북청년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 서북청년회가 무차별 공격으로 인민들이 산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제주인민위원회 이 빨갱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면은 인식이 여러분들 금방 됩니다. 45년도 8월 15일 날 항복을 안 했죠. 항복,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그날은 전쟁을 종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은 언제 하냐니까 9월 2일 날 합니다. 요코하마 항에서 미주리 함대에서 일본 외무장관이 가서 항복 서명을 합니다. 그게 9월 2일 날이에요. 그렇게 하고 9월 8일 날에 인천 앞바다에 미 군정하 배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총대장이 하지 중장이에요. 이 하지 중장이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국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인식이 없다 보니까 일본이 적국이니까 우리 일본 식민지니까 대한민국도 적국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배가 들어오니까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는데 누군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배에 맞이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간 사람이 조병욱이에요. 조병욱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잖아. 그죠? 영어 잘하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물론 기독교인이니까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올라가서 하지 중장을 만납니다. 만나갖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들은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미 대한민국은 인민위원회가 건국위원회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빨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병욱이가. 그러니까 하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인민위원회하고 건국준비위원회가 다 빨갱이로 아는 거예요. 이 인민위원회하고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이게 엄청난 조직이에요. 뭐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긴 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이 빨갱이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진정 통일을 바라고 해방을 바라고 광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처부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지위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영어와 기독교로 무장된 일부 인원은 미 군정청과 연결이 되고 제주 4.3은 인민위원회와 남노당의 소행으로 빨갱이는 붉은 용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다 빨갱이로 그거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14,000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제주 4.3입니다. 이 제주 4.3을 간단하게 한 번만 조금 더 언급을 하면요. 해안선에서 5km 이상 산에서 거주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니까 제주도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주도가 이렇게 섬이잖아요. 섬 중에 그 중산간 도로 있어요. 중산간 도로 이상에는 살지 말아라. 장 도망가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이 47년 3월 13일 날 기점으로 해서 48년, 이게 아까 3.1운동, 만세운동 때 왔다고 그랬잖아요. 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민중혁명입니다.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된 국가폭력입니다. 남한에서 이념 갈등의 발단으로서 이승만 정권은 이후 미국 정부의 무기나에 벌어진 초토화 작전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 인구 70%를 좌파 빨갱이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냥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장계왕 이러면은요, 종북 작발, 진보 학자, 교수,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믿을 것도 없어요. 내가 왜 종북 작발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주 인구의 총 파업을 단행을 하죠. 아까 95%가 가고, 파업에 참여한 그 경찰도 파업에 참여합니다. 66명이 그 하는데 해고를 다 시킵니다. 해고를 시키고 이 자리에 서북청년회가 충원이 됩니다. 서북청년회는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제주 도민들한테 강매를 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을 해요. 전체 희생자 수는 공식 집계가 14,028명입니다.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하루에 1,000명, 500명씩 매일 죽이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은요, 4월 3일 날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보면은 제사집이, 한 집이 보통, 이 집 제사, 저 집 제사 하면은 한 1,000집이 제사를 지내요. 그날 저녁에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1,000명이 같은 날 죽었으니까 1,000명이 제사 지내죠. 여러분들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광주에 5월 5.18 때 제사 날 다 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14,000명을 일정 기간 내에 다 학살을 해버렸으니까 다 같은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유족인 수가 28,561명이고요.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대부분 토벌대라고 하는 거예요. 토벌대, 무장대 뭐 이래 있는데요. 뭐 연령별로 21세에서 60세까지 71%가 죽고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한국 기독교를 제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은 한기총하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의 모든 문제를 한기총이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한기총이 저지른 일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평화를 거부한 정권과 하수인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군인은 국방경비대는 지역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8연대가 있습니다. 9연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방을 맡는 구연대의 그런 김익렬의 연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파업을 주도를 한 제주 4.3을 주도를 한 사람은 김달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제주 4.3 무장대 총사령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제주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제주 사람이잖아요. 경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벌대를 꾸며갖고 운영을 하니까 이 김익렬이는 나는 제주 사람을 못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제 자매를 죽여요. 그런데 여기에 김달삼도 뭐라고 하죠? 국방경비대를 못 죽이겠다.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인데 못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둘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니까 김달삼이가 김익렬 보고 뭐라 하니까 신원을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김익렬이가 신원 보증해 주겠다. 그러니까 김익렬이가 김달삼이한테 요청을 합니다. 무기를 버려라. 그러니까 김달삼이 우리 무기 당연히 버리겠다. 그 다음에 김달삼이가 뭐라 하니까 우리 배반 안 한다. 우리 가족 전체를 볼모로 삼아라. 합의가 다 됐어요. 이렇게. 무력 대 무력은 안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 4.3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이게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조병욱이가 나타납니다. 아까 조병욱이가 컬럼비아 대학 출신이라고 그랬죠? 컬럼비아 대학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은 평양 숭실대를 나왔어요. 평양 숭실대가 기독교 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원청이 어디예요? 평양 숭실대예요. 이거 미션 스쿨이에요. 여기 미 군정 경비 부장으로 있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이 서북 청년단하고 합세가 돼갖고
와서 김익렬이 보고 뭐라고 하니까 너 왜 회담에 참여를 해갖고 합의를 했느냐. 이걸 따집니다. 여러분, 김익렬이하고 김달삼이하고 같은 제주 사람으로 무역은 안 된다고 합의를 본 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조병욱이는 왜 합의를 했냐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는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이 조병욱이가요, 김익렬 이 구현대장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아갖고 14연대로 내쫓아버립니다. 이 김익렬이가 14연대로 쫓기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수 반란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김익렬이가 어디로 가냐면은 여수로 가는 거예요. 14연대가 여수에 있어요. 이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합의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이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빨갱이 섬이 되어버린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지금도 빨갱이 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여기를 빨갱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 김익렬 연대장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구연대에서 14연수로 전출을 하는 거예요. 14연대로. 전출을 하니까 김익렬 연대장이 여수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학살하라, 토벌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압이라는 말하고요, 토벌이라는 말은 하루가 땅 차이예요. 진압은 뭐예요? 데모를 하는데 이렇게 막는 건 진압이라고 하죠. 토벌은 뭐예요? 무작정 죽이는 걸 토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명령이 제주도민을 학살하라, 토벌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랍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카시즘을 통해 갖고 공산주의 이 체제를 없애야 된다고 정부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투입이 돼요? 서북청년회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저 편북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사탄을 경멸하는 이 사태로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압이 아닌 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익렬의 해임으로 이 지금 재밌는 일이에요. 김익렬이가 해임이 됐잖아. 아까 구현대장이 해임이 되고 이 자리에 누가 오냐면은 박진경이가 와요. 여기도 제일 많이 죽습니다. 박진경이 와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줬다. 지금 제주도가 인구가 한 80만 됩니다. 그때의 제주도민 30만이었어요. 박진경이 오자마자 김익렬이 대신에 오자마자 뭐라고 하니까 제주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30명 다 죽여도 좋다. 희생시켜도 좋다. 무차별 토벌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압은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진압은 필요 없다. 무조건 살아라. 한 달에 5,000명을 토벌합니다. 박진경이가 와갖고. 이러니까 문상길 중위하고 손선호 하사가 이 지역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진경 보고 뭐라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데도 토벌합니다. 이러니까 토벌을 한 달에 5,000명을 죽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진급을 시킵니다. 진급을 시키니까 진급 축하연 자리에서 이 문상길 중위하고 손선호 하사가 우리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너를 처형한다 이러고 총을 빠방 쏴갖고 박진경을 죽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판결문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인천서 이 강의를 할 때요, 인천의 HWPL 사람들이요, 이 줌이 아니고 서로 얼굴을 보고 하니까 다 울었어요. 이 문선호 하사하고 문상길 중위가 법정에서 박진경을 죽였으니까 최후 변론을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판사 보고 내가 어찌 살 것을 생각했겠는가.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한 불안감 갖지 마라. 직접 박진경 상관을 죽일 때
내가 살기를 기대했겠느냐. 법관들도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것이다. 나는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법관 당신도 올 겁니다. 모두가 올 것입니다. 박진경은 이미 가 있습니다. 그곳서 하늘나라에서 지금처럼 불공평한 인간의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받겠습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이 박진경이가 와서 한 달에 5,000명씩 토벌을 해대니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의 본질이고요. 이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박진경이가 죽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구현대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구현대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여수잖아요. 옛날에는 제주도가 지금은 제주도죠. 옛날에 뭐예요? 경상남도 제주군이었어요. 거기가. 지금은 제주도로 돼 있는데 경상남도 제주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제주군이란 말이에요. 이 전라남도 제일 가까운 곳에 14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토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도민을 토벌하라. 이렇게 해갖고 48년도 10월 19일 날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승만이. 그러면은 이때 연대장이 누구라고요? 이 연대장이 바로 아까 여기 왔던 김익렬이잖아요. 김익렬이가 제주 구연대에 있다가 여기 14연대로 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김지혜 중위가 출동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군인하고 경찰하고는 임무가 틀리죠. 경찰은 뭐예요?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게 경찰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지혜 중위가 뭐라고 하니까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의 제주 토벌 출동 명령 거부는 우리는 명령 거부한다 이거야. 국군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뿐이다. 우리는 절대 항명한 게 아니다. 이렇게 김지혜 중위가 병사 출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가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총골기하였다. 두 가지를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동족 상잔을 절사 반대한다. 미군은 이거를 지금 지시를 하는 미국은 즉시 제주도에서 철퇴하라. 이게 여수하고 순천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갖고 여수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지혜하고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에서 왜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 조선 사람을 우리 보고 토벌하고 학살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게 뭐라고요? 정당한 거부다.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뿐이지 절대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얘기 다 끝나가는데요. 동족 산잔에 결사 반대하고 미군 즉시 철수를 하라는 구호를 걸고 출동을 거부합니다. 여수 순천과 전라도 동부 지역 경찰들이 토벌을 합니다. 누구를요? 이 14연대 군인들을요.
근데 14년대 군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이웃 삼촌이고 이웃 사촌이잖아요. 형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출동 거부의 14년대 행동에 자극받은 여수, 순천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활성화해야 됩니다. 향토부대 14년대에는 친구이자 아들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이 일어나서 14년대 국민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중항쟁으로 변모가 된 거예요. 어떤 측면에는 거기서 일어났던 우리 민주화 운동하고 5.18 민주화 운동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순 민중항쟁이에요. 14년대는요, 구례를 통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치산이라고 하는 것은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이때에 빨치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1기 빨치산이라고 해요. 2기 빨치산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안 올라간 사람들이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는 걸 2기 빨치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수는 인민위원회가 주동해갖고 민중항쟁을 일으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경찰 권력을 서북청년단 내려와서 어떻게 하라니까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계엄령 선포는 불법이에요. 이게 48년도 10월 22일인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계엄법이 없었습니다. 계엄법이 없는데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 사람들을 학교에도 모읍니다. 어떻게 죽인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은 학교에 다 모읍니다. 거기에 보수 인사들이 있잖아요. 보수 인사들이 가면서 지적합니다. 저 사람 진보, 저 사람 진보 이러면은요, 이유를 묻지 않고 손가락 지적질 당한 사람을 그냥 들고 가서 어디를 끌고 가죠? 논두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냥 죽여요. 쭉 사람들을 몇만 명을 모아놓고 머리가 짧은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군인일 확률이 많다고 해갖고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전부 바지를 내리게 해요. 바지를 내렸는데 군용 팬티를 입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살 게 입을 게 없으니까 삼촌들이 런닝 팬티들을 어떻게 해요? 집에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걸 입고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날 학교에 모이기 며칠 전에 고무신을 나눠줬어요. 국방경비대에다가. 검정 고무신 신은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군용 팬티를 입고 머리가 짧고 보수인자가요, 우익분자가 저 사람 좌익이야 이러면 끌고 가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죽입니다. 이게 여수 민중항쟁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분노하지 안 됩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학살로 인해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항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모든 민중들이 일어나갖고 누구 편을 들어요? 군인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여수 민중항쟁이에요. 여수 민중항쟁은 14년대 얘기가 아니에요. 14년대 얘기로 하니까 여기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년대가 반란했다. 반란한 거 아니에요. 출동 거부한 거예요. 내가 군인인데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왜 이 군인 보고 사람을 자국민을 쏴 죽이라고 하느냐, 톱을 하라고 하느냐. 못하겠다 그거. 그 항쟁에 거부를 하니까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항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여수 민중항쟁이에요. 여러분, 제주 4.3과 여수 민중항쟁을 알겠죠?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이 뒤에 누가 있냐면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시즘을 정권 유지의 프레임으로 사용을 했죠.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거를. 이 프레임을 한국 기독교, 즉 서북 청년회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은요,
이 친일파를 등용하고 민족주의자와 갈등, 미국의 정책 방향 쪽에서 이 대대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메카시즘으로 이 정권 유지의 기본 틀을 삼으려고 했고, 제주 4.3과 여섯 민중항쟁을 그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면에 한국 기독교 즉 서북청년회가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기독교인들로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장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볼까요? 48년 11월 5일 날 담화입니다. 이게 기록에 다 있는 거잖아요. 남녀 아동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를 다 제거하시오. 국무회에서요, 49년도에요,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밝은 색원하여 미국의 원조는 적고할 것이요. 즉, 밝은 색원인데 밝은 색원이라 밝은 색원 하면은 미국에서 원조 많이 준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를 몰아가고 많이 죽이면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얻으니까 많이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국민의 대통령이 자국민에 대해 할 일입니까? 지방 토색 반도 등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성을 표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게 48년도 49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제주 4.3과 서북청년회는요, 반공 이데올로기가 종교적 신념화가 되면은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지금요, 기독교인들, 스님 어디 가셨나? 마찬가지예요. 자비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붉은 용은 사탄이고, 사탄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빨갱이자고, 이거는 죽여야 될 존재로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근대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도 진보적 사람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가잖아요. 광주 출신이라 이러면, 고향이 어디야, 광주야 이러면은 그냥 빨갱이잖아요. 그 중에서요, 집이 어디야, 여수, 춘천입니다 이러면은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로 몰아가잖아요.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정권이 종교를 이용하고요, 종교가 정권을 이용하면 기독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게 바로 재정일치사회가 되기 때문에 암흑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경우든지 정당에 만들어지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한기총이에요. 한기총은 끊임없이 정당을 만들어갖고 정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개인이 정치를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하고 이 종교 집단이 정당을 만들어갖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의 봉헌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올바른 게 보입니까? 서울시가 누구 건데 누가 누구한테 봉헌을 해요? 그런 어떤 개인의 정치활동과 종교 신앙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늘 깝깝해지는 사회입니다. 이 정권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정치를 이념화하면은요, 사회는 갈등구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명박 시대에 그 소망교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활동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골력하고 하나가 돼갖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냐 이거죠. 이승만 정부의 반공주의는요,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이념 채택이에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독립군들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메카티즘 반공주의를 이용을 해갖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념적 태택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기독교는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용을 당했다라고 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지제, 저가 이제 근대사를 하니까 내가 이 종교 관계를 한번 연구를 쭉 해봤단 말이에요. 한국의 갈등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전부 노론 세력이 친일파가 전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믿어야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구국기도회입니다. 아니 그냥 자기 종교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 모여갖고 구국기도회를 합니까? 그게 뭐 구국기도회 왜 해요? 국회의장 모셔놓고 대통령 모셔놓고 국회의원 모셔놓고 나라를 위한다고 뭐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정권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종교는요 구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집단 커뮤니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왜 모여갖고 나는 잘 되겠다고 구국 기도합니까? 그게 정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으로요. 종교가 사회적 기능을 버리고 정치화되면 사회 비극을 갖고 오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은 사랑의 뜸입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토벌을 통한 사륙은 탈기독교 정신입니다. 어떤 경우도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한 것은요. 평화를 좀 지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 사회의 시대 문화로 나타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해방 공간의 기독교 문화는요. 해방 공간에서 기독교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슬람 테러에 대한 지적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불교, 기독교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람들의 대테러에 대해서 욕할 돌을 던진 자신이 있냐고요. 지적할 수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걸어온 길이 이런 길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길에서 탈해야 되는 거예요. 이념을 종교적 신념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 사회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념 갈등, 보수다, 진보다, 우익이다, 좌익이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종북 잡발이 나오고 진보학자가 나오고 빨갱이가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자고 지금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 사회의 갈등에 지금 2단 갈등, 3단 갈등, 종교 갈등, 이념 갈등 왜 생겼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 강의를 여러 번 하는데요. 다 반성합니다. 잘못됐다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뿐이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혹시 나는 종교의 신념화를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독 사상에 의해서 단일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전도를 하게 돼 괴롭히갖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도 남을 배려하고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할 때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